지금부터는 제9주차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보개혁의 내용입니다. 가보개혁은 1894년, 고종 31년이죠.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추진되었던 일련의 개혁운동으로 정의되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가보경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보개혁이 발생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7주차에서 살펴본 동학농민운동으로 대표되는 국가적 저발전과 피지배 계층의 대규모 저항 등에 기인한 대내적 개혁 요구의 지속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한편 한국의 내정개혁을 일본식으로 추진하여 한국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일본의 요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주차 청일전쟁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청나라의 파병에 대한 구실로 일본군이 출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청나라와의 공동 철수 합의를 번복하고 한국에 대한 내정개혁을 요구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을 필연적으로 판단하여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고요. 이러한 배경에 이어서 다음으로는 가보개혁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개혁은 총 3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제1차 가보개혁은 1894년 7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청나라에 대한 전통적인 4대 정책에 반대하고 서양 및 일본의 문물을 모델로 개혁을 추진하려는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 온건개혁파 중심의 개혁으로서 1차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혁추진기구로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요. 또 관료제도의 변경 및 과거제도의 폐지와 추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이었습니다. 첫 번째 개혁의 내용이 정치개혁이었다는 점이죠. 구체적으로 의정부 관제안과 국내부 관제안 제정을 통해서 기존 국왕 중심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또 전통적으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등으로 대표되는 대간제도를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있어왔던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관료가 추천하는, 관료가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는 관료 추천제를 도입하고요. 또 동시에 관리의 엄격한 공무집행과 관료의 기강 확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의 종속관계를 탈피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서 모든 공사문서에 있어서 개국기년, 보통 일반적으로는 청나라 황제가 등장한 그 이후의 시기에 청나라의 중국의 기년을 사용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개국기년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치개혁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개혁에 이어서 두 번째는 경제개혁으로서 국가의 모든 재정 사무를 탁지 아문이 전담하도록 하는 재정 일원화 조치가 있었고요. 또 신식 화폐 장정 의결을 통해서 은본위제를 채택했고요. 또 종래에 물건으로 납세하는 물납세제를 금납제, 금납제로 대체하고요. 또 전국적인 도량령을 통일시키고요. 이런 것들이 경제개혁의 내용으로 진행됐었습니다. 제1차 가보개혁의 세 번째 내용은 사회개혁으로서 그 내용은 문벌과 반상제도의 혁파, 그리고 문무존비의 차별 폐지, 또 공사노비법의 혁파, 또 천민의 면천, 천민을 천한 신부인한 것을 이제 면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 연자법, 그렇죠?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그 가족이나 뭐 주위 사람들, 친척들한테 죄를 같이 묻는 연자법을 폐지시키고
그다음에 양자 제도의 개선, 본인이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을 자기의 자식으로 만드는 양자 제도를 개선하고, 또 조혼 금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은 뭐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또 과부가 결혼을 원래 못 하는데 과부가 재가하는 것, 다시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 개혁의 내용으로서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동학농민운동군이 진주 화약 이후에 이전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운동군이 패전개혁안을 고종에게 올려달라고 얘기했었죠. 그 화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전 진주 화약의 내용은 진주성 점령한 다음에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맺은, 관리들이 맺은 그 진주 화약의 내용은 첫 번째는 그 해산하는 그 동학농민군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라, 안전하게 신변을 보장해 달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패전개혁안을 고종에게 올려달라는 것이었죠. 기억나시죠?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런 반상제도의 혁파라든가 또는 어떤 노비의 문제, 노예의 문제들, 이런 것들, 천민에 대한 문제들 다 언급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동학농민운동군이 제시한 패전개혁안과 유사하다라고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한국 내에서 진행되어 온 지속적인 사회개혁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1차 가보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1차 가보개혁 주도 세력들은 일본인 고문관 및 군사교관의 초빙, 또 일본 화폐의 한국 내 유통권 허용, 이런 것 같은 이런 친일적 성향의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동학농민운동군을 일본군과 함께 진압하는 등 자율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894년 12월 17일부터 1895년 7월 7일까지 진행된 제2차 가보개혁의 내용입니다. 이 2차 가보개혁은 표면적으로는 김홍직과 박영용의 연립내각이었지만 특히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으로서 일본 망명에서 돌아온 박영효의 역할이 두드러졌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개화파 세력과 결탁해서 군국 기무체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가보개혁에 크게 반대했던 대원군을 청나라에 군대 파견 요청을 하여 일본 세력을 축출하려 했다라는 이런 혐의를 내세워서 1894년 11월 18일 정계 은퇴를 시키게 됩니다. 동시에 군국 기무처를 폐지하는 한편 갑신정변 주도 세력이었던 박영효와 서광범 등을 정계에 복귀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계에 복귀한 박영효 등의 개혁 세력들은 1895년 1월 7일 홍범 14조를 공포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청나라의 대한 종주권 부인,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 다음에 대원군과 민비, 명성황후죠. 민비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또 근대적인 내각제도를 확립하고, 또 탁지함은 관할하에 재정을 일원화시키고, 그 다음에 조세법정주의 및 예산제도를 수립하고, 또 지방제도를 개편하고, 또 일본으로 해외 유학생 파견에 의한 외국 선진 문물을 도입하고, 또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군사제도를 확립하고, 동시에 법치주의에 의거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 또 문벌 폐지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등을 홍범 14조의 내용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홍범 14조의 내용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1884년 발생한 갑신정변 주도 세력들이 제시했던 그 개혁안과 유사한 면이 있는 것으로서 아주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일본의 의도와는 달리 김홍집 등의 온건 개화파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급진적 개혁을 추진했던
박영효에 대한 온건 개화파 및 민비 등 보수파의 반발로 인해서 박영효에게 몰래 반역을 도모한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고 결국 또 박영효가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게 됨으로써 결국 제2차 갑오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1, 2차에 이어서 제3차 갑오개혁의 내용입니다. 제3차 개혁은 1895년 7월 7일부터 1896년 2월 11일까지 진행되었는데 김홍직과 박정양 중심의 친미 칠러파 내각이 주도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일본의 세력 약화로 인해서 친미 칠러파 내각이 구성되었지만 이번 주 강의에 살펴볼 1895년 10월 8일 발생한 을미사변 이후에 다시 친일적 성향이 강해지기도 했고요. 하여튼 이들은 제3차 개혁 기간 동안 140여 건의 법령을 의결하고 공포했었습니다. 그러나 을미사변을 처리한, 즉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을미사변의 처리에 있어서 김홍집 내각이 보여준 친일적 태도에 대한 국내적 반발과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할 1896년 2월 11일 고종과 측근 인사들의 요청에 러시아 공사가 동의하여 고종과 왕세자가, 아직 순종이 되는 왕세자가 비밀리에 러시아 공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인 아관파천의 발상으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참고로 갑오개혁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홍집은 아관파천에 따른 칠러 내각 수립 뒤에 외대신, 즉 일본에 아부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관료로 몰려서 광화문에서 군중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1차부터 제3차까지 갑오개혁의 내용과 결과에 이어서 다음에서는 갑오개혁의 성격 및 평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갑오개혁은 개혁의 주체, 성격, 방법 면에서 정부 주도층 중심의 위로부터의 점진적, 개량적 개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민중계몽 등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진행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1884년 발생한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에 대한 부분에서 아래로부터의 대중계몽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 민중계몽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둘째, 개혁 세력들이 비록 일본의 지원을 받긴 했으나 근대화 개혁에 대한 기존의 국내적 요구가 지속되었다는 점과 개혁 과정에 급진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박영효, 서광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종식을 공식 선포하였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이고 자율적 개혁의 측면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갑오개혁의 내용 중에 사회적 신분제도의 철폐라든가 사법제도의 개선 등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리고 근대 한국 정치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국가적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공평 배분의 법적 제도적 장치, 그리고 민중계몽과 같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장치 마련에는 실패였는데 이는 결국 개혁주도 세력의 신분적, 의식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